북한 알보병이 포병 중심 전략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공세작전엔 방어보다 공격 측 사상자가 더 많은데요. 최근 공격에 성공한 러시아군의 사례를 보면 포격을 끝낸 적 지역에 소규모 부대를 침투시킨 후 적 진지를 탈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략이 성공하면 추가 부대와 보급선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실패하면 추가 조치 없이 작전을 종료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방에 고립된 러시아 병사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 SNS에 포로로 잡히거나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내리는 러시아 젊은 병사의 영상이 유독 많이 올라오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용도 역시 위와 같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군과는 함께 훈련한 경험도 없고 언어적 문제로 소통까지 불가하니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제로에 가까운 이번 전쟁에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북한군의 예상 몸값은 겨우 한화 2천만 원 수준인데 그나마 젊은 군인들이 희생해 번 돈이 고스란히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총부리를 겨눈 적국의 병사지만 같은 민족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북한군의 쓰임새와 앞으로의 활용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의 음성이 포함된 영상부터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보급품 지급을 위해 작성한 한글 설문지까지 CNN에 의해 공개되는 등 일부 외신과 단체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엄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해 추가로 1만 명 정도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해 6,000명씩 2개 여단 병력을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공개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1만 2,000명 규모 병력을 파병 준비 중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분석과 매우 유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총탄부터 전차, 미사일, 탱크, 식량까지 모든 전쟁 물자가 동났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력난입니다. 이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것으로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닌 러시아군의 딜레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용병과 계약병으로 부족한 전력을 채우려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인력 손실이 극심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원 입대자의 수는 점점 줄고 있으며 최소화 아프리카 출신 용병으로 충당하던 것도 한계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전 초 500만 원 정도면 모집 가능했던 해외 계약병들의 몸값이 현재는 최소 2천에서 4천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마저도 지원자가 나서지 않아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극빈국에 진출한 민간 기업과 외교관들에게 할당량을 내리는 등 인력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이 참전으로 받은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군사 전문가와 외신들은 대략 2천만 원 선 일반적 계약병의 절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북한군 병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파병의 대가가 군사기술이나 전략무기가 아닌 현금과 원유 등 현물이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포병 중심의 전술을 펼쳤고 이는 현대전에서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은 대부분 알보병입니다. 알보병이란 무기나 장비가 거의 없고 전장에서는 소모품처럼 다루어지는 병력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성공적 성과를 낸 러시아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러시아는 소규모 정찰부대 혹은 소대 규모의 병력을 최전선으로 이동시킨 후 목표인 적진지를 공격하게 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 병력과 보급을 투입해 왔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전 실패 시 추가 보급이나 탈출 경로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즉,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작전에 실패하면 적진에 그대로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병되는 북한군 역시 이러한 작전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러시아군 또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소통 단절의 문제 때문에 러시아군은 북한군과 함께 싸우기보다는 독립적인 전투에 내보내려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북한군은 외국 군대와의 연합훈련 경험이 거의 전무합니다. 연합작전에서 상호 이해와 협조는 성공의 핵심인데 북한군은 이러한 경험이 없어 러시아군에겐 오히려 짐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군은 21세기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장비와 전술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최신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러시아군과의 협력에서 커다란 격차를 불러올 것입니다. 때문에 고립작전이라 불리는 적진 침투작전에 북한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비정함과 처참한 전쟁에 비인도적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포병 중심의 러시아 전술에서 대규모의 병력과 지원 화력으로 적진에 돌입해 적의 방어를 깨뜨린 후 추가 병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북한군은 이러한 초기 돌격 병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손쉽게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북한군을 활용할 것이며 북한군은 사실상 죽은 목숨으로 전장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맡게 될 역할은 방패 또는 적병력을 소모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외화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북한군의 몸값은 김정은에게 있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화 수입은 북한 경제의 한 줄기 희망으로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 병사들의 목숨은 김정은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군의 투입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북한군의 대규모 사망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될 경우 김정은 정권은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사망한 북한군이라면 그들에게 다행이겠지만 대규모 병력이 포로로 잡힐 경우 북한은 파병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며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나 파병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정권 모두 파병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언급조차 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북러조약을 통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보면 파병 조건에 침략을 당했을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만 서로를 군사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명목상의 문제일 뿐이지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여전히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역시 러시아 파병을 체제 선전의 일환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외신의 예상을 깨고 파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파병된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단지 돈벌이 때문에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우려해 파병된 병사들의 가족을 통제하고 이들의 불만이나 비판적인 여론이 퍼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은 병사의 행방을 알지 못할 것이며 사망 시에도 왜 죽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파병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다급하다는 증거이며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북한군의 성과가 형편없을 경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저비용 소모품으로 활용하려는 러시아지만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술적 실수나 부적응이 반복된다면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군은 현대전 경험이 부족하며 연합작전이나 복잡한 지휘체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을 중시하는 김정은의 특성상 북한군이 실패했다고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압박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병의 실패는 향후 군사적 협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무능함이나 비효율성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협력을 요청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북한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군사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북한을 외면할 것이며 그나마 봤던 경제 원조도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이번 파병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들도 커다란 리스크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파병을 고민 중이며 대한민국 역시 새로운 지원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비윤리적인 결단에 죄 없는 북한 병사들의 목숨만 위태로워졌는데요. 단순히 외화벌이와 선전수단으로 전락한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2일 푸틴 비밀병기 추락 영상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로 홍보되던 러시아의 S-70 아우트니크가 자국 전투기 수호이 57에 격추됐습니다. 사건 초기엔 5인 사격을 의심했으나 현재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S-70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추했다는 추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고장난 장난감을 스스로 부셨다라며 외신의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S-70 아우트니크 사냥꾼이란 이름의 이 무인기는 러시아의 수호이사와 미그사가 공동 개발한 첨단 무기로 미국의 일반적인 무인기와 달리 공대지뿐만 아니라 공대공 임무도 수행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아우트니크는 수호이 57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갖출 예정이었는데 이번 사고 역시 수호이 57과의 연계 훈련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우트니크를 무인 공격기를 넘어선 수호이 27과 미그 29를 대체하는 무인 전투기로 활용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자율적으로 정찰과 공격 임무를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의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정찰하고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무인기 아우트니크의 현실은 알려진 바와 크게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AI 기술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시 상황도 아니고 시험 비행 중에 이런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은 러시아의 무인 전투기 기술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인기가 실전 배치되기 전부터 테스트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려 했지만 결국 자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더욱이 드론에 실린 무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폭발과 함께 잔해가 남아 우크라이나군에게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러시아군의 치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비밀병기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러시아는 수호이 57과 S-70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이룰 것이라고 크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유인 전투기가 무인기를 파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스포츠카를 견인하는 픽업 트럭 같은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의 전술이 얼마나 빈약하고 일관성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드론과 전투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현실은 러시아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격추된 S-70의 잔해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수거될 것을 우려 러시아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잔해가 발견된 곳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잔해를 제거할 수는 없었고 만약 우크라이나군은 운이 좋다면 이 잔해를 통해 러시아의 무인기 기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70 아우트니크에는 복잡한 항법 시스템과 통신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S-70의 잔해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면 러시아 무인기가 사용하는 통신 채널이나 항법 장비를 교란하거나 방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비행과 목표물 탐지를 수행하는 AI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과 기술을 사용하는지 알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S-70은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잔해에서 이러한 무장 시스템의 기술적 정보가 분석되는 순간 러시아 무인기의 무기 탑재 능력과 배치 방식,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정보를 빼앗길 것입니다. 특히 무장의 장착 방식이나 유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인기에 탑재된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역이용할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인기와 수호이 57 전투기 간의 데이터 링크나 제어 신호를 분석하면 유사한 유형의 러시아 무인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70에는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큰데요. 레이더 시스템의 주파수나 신호 패턴이 탈취당한다면 러시아의 무인기 탐지 및 방해에 유리한 전자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라던 S-70이 오히려 적에게 군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비밀병기가 얼마나 허술한 결함투성이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라며 떠들던 S-70은 결국 자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고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미사일로 잔해를 파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군사력의 신뢰도를 크게 잃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비웃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기술로 다시 일어서려 할지 궁금하지만 이번 사례는 러시아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S-70 아우트니크 격추 사건은 러시아의 무인기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우트니크는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단독 공습했다는 사실이 러시아 측 텔레그램과 튀르키예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당분간 실전에서의 아우트니크는 자취를 감출 것이며 이는 전력 공백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사기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과 튀르키예에 밀린 무인기 시장에서 러시아산은 완전히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중동 쪽 계약이 축소되거나 기존 계약 내용 역시 수정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겠지만 러시아의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군사비를 소모하고 있으며 고물 무기를 받기 위해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인기 개발에 추가적인 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푸틴에게도 큰 부담일 것이며 전체적으로 S-70 프로젝트의 개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아우트니크와 연관된 전체 군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무인기의 통신 안정성, 데이터 링크 보안,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약했던 통신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단 것인데요. 실제로 S-70 격추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통신 오류로 인해 무인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인기와 유인기 간의 데이터 링크가 신뢰할 수 없거나 방해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신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인기가 적의 전자전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인기는 적의 해킹이나 재밍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다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통신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통신 채널을 동시에 운용하여 교란이나 통신 방해를 극복하는 기술 역시 개발되고 있습니다. S-70 아우트니크는 대외적으로나마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을 갖춘 무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격추 사건을 통해 AI 시스템이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로 무인기의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거나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동반되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첨단 기술 유출과 군사기밀 통제를 위해 러시아는 무인기를 격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무인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복귀 기능만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파괴할 필요까진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첨단 무인기가 수십만 원대 중국산 드론만도 못한 것인데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비상복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격추 사건을 계기로 무인기 전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역시 재평가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무인기는 인명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전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무인기 전력이 오히려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 속도만큼이나 방향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는데요. 자율운용 기술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러시아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역시 신뢰성과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9일 수호-257 아프리카 영상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서쪽 엘답에 위치한 알라메인 국제공항에서 개최된 이집트 최초의 국제 에어쇼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희귀한 전투기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거의 없는 중국산 유니십 수송기와 젠텐 제트기, 그리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257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앙숙으로 통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제 전투기를 소량 도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고서는 기술만 빼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호-257은 스텔스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의 알짜 기술로 러시아가 중국의 접근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호-25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력과 은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란 전자전 능력, 스텔스 성능, 네트워크 중심 전투 기능 등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는 현대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의 F-35나 F-22와 비교되고 나는 수호-257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러시아가 내세우며 유럽에서 거부된 시장을 대신해 아프리카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까지 내려온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 중에서 수호-257급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중국이나 튀르키예의 경우 기술 도난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당초 인도가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와는 앙숙인 파키스탄이 러시아와 친밀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 기술 분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호-257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수호-257 같은 첨단 전투기가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는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를 유럽과 아시아 등의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이 차지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선 중국이 그 입지를 키워나갔습니다. 수호-257이 5세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에선 중국의 제니십 전투기가 급부상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KF-21과 같거나 비슷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십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 측은 수호-257과의 비교해서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기술, 기동성 등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것을 베낀 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수호-257은 그동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으며 생산 속도와 안정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를 외면하면서 러시아는 수호-257의 판로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KF-21, 제니십과 같은 경쟁 기종의 등장으로 더더욱 힘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이집트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통해 수호-257의 판매를 타진했지만 역설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을 방산 파트너로 점찍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FA-50의 수출을 타진하며 전투기 수출을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고려 대상 역시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가 수호-257 대신 중국의 4세대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젠텐C는 수호-257과는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러시아산이 아닌 중국의 젠텐C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젠텐C는 가성비라는 장점으로 이집트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에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금융 옵션까지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내부에선 도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계약으로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러시아 전투기의 경쟁력과 러시아 방산의 입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과거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러시아라는 거대 공급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등 신흥 방산 강국이 빠르게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카이가 개발한 T-50, FA-50 등의 전투기를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성공적으로 수출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KF-21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의 성능 개량을 목표로 설계된 전투기로,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러시아에 한참 뒤처진 후발주자였지만 현재는 기술력과 실용성에서 추월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사실 KF-21과 수호-257은 과거에 인연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호-257의 수출을 제안하여 3차 FX 사업 후보로 선택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도입이 아니라 수호-257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제안이었고, 동년 10월엔 KF-X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인 2014년 3월에 한국방위사업청이 F-35 계약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과는 공식적인 인연이 끝났는데요. 만약 당시의 상황대로 수호2사가 KF-X에 참여하고 한국 역시 수호-257 개발에 참여했다면 세계 전투기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였던 러시아와 한국은 이제 그 위치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257과 비교했을 때 KF-21은 생산 속도와 유지 보수 비용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호-257은 아직 실전에서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 시리아 내전에서 시험 운영된 적이 있지만 대규모 전투에서 사용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수호-257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22나 F-35보다 상대적으로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물론 자국 기체의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방의 스텔스 기술이 한 수위라는 것이 국제방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러시아 방산 산업의 예산 부족과 기술 인프라 문제는 수호-257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의 양산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호-257은 대략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 성능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수호-257은 현재까지도 해외 판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과 튀르키예는 러시아가 꺼리는 입장이지만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마저도 수호-257 대신 서방산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하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가 러시아산 전투기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257이 실패한 전투기인가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KF-21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257은 러시아의 기술력이 집약된 5세대 전투기지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비교했을 때 일부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순조로운 양산을 통해 계약 즉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 국가에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호-257은 양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KF-21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과 성능 개량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수호-257이 더 이상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중국 제니십 같은 경쟁 기종에 밀려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러시아가 방산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 전투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로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그 가능성을 알아볼수록 한국은 전투기 시장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과연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의 하늘을 지배할 전투기는 누가 될까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